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이제 상월의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현재는 김노사인데요.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서사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김노사가 현상월이 맞겠죠. 그런데 시 기억나시나요? 상월의 바다. 그 시 낭독회에서 시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던 김노사였습니다. 아마도 현상월이겠죠.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곰곰이 이 시를 다시 들여다보는데 감동이 크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게 이 시로 모이거든요. 용광로처럼 폭포처럼 한 곳으로 모입니다. 모든 인물들의 서사와 이야기가요. 그리고 작가가 하려고 하던 그 이야기가, 인물들의 모든 서사가 이 시에 녹여져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걸까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노사 할머니가 사실은 상월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월은 김노사 남편을 죽였고 김노사의 탄원으로 선처를 받았죠. 김노사의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어쩐 일인지 상월은 김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죠. 그건 아마 김노사의 부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아들 때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상월은 김노사로 살아야 합니다. 김노사는 죽었고요. 김노사는 현상월의 고아원 친구입니다. 아마도 미지와 미래처럼 친자매만 아닐 뿐이지 그의 버금가는 사이였을 겁니다. 서로 의지가 되고요. 고아원 친구니까요. 특히 상월이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야기를 보면 알겠죠. 자,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형식적으로 친구인 상월을 위해 로사가 썼던 시로 보입니다. 이전의 시를 볼 때는 상월, 가을이라고 했었는데요. 미지와 미래처럼 그 이름처럼 이 역시도 중의적인 의미로 쓰였던 겁니다. 가을날 바다라고 하는 시로도 해석이 가능할 테니 그건 이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고유명사인 이름 현상월의 바다를 보죠. 잠깐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월의 바다, 반짝임에 열광하던 그 이들 어디로 갔나. 불빛 토하던 여름의 폭죽, 어느새 모래 속에 식어버리고 그만둔 사람들 어디로 갔나. 발자국도 사라진 싸늘한 모래밭, 갈데없는 나만 우두커니 혼자 남아 신발 잃은 아이처럼 나 혼자 서성이네. 맨발이 돼버린 나, 이제 돌아갈 곳 없는데 소라고둥 귀에 대면 아직도 귀에 서운한 폭죽소리 파도에 섞여와 조금 더 들으려 소라고둥 속으로 어느새 동굴 속에 갇힌 나. 눈물이 만든 파도 소리에 서리딸만 문 두드리네. 이제 그만 나와봐. 불꽃 찐 자리에 별이 가득해. 이 시의 주어는 분명히 남겨진 자의 시선입니다. 바다에 혼자 남겨진 나입니다. 현상월 할머니를 대변하는 인물이죠. 시를 쓴 사람은 김노사지만 시의 내면적인 화자, 그러니까 정서의 주체는 현상월입니다. 이 시는 로사가 상월의 정서를 대신해 시로 표현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친구의 심정을 대신 울려준 시였던 겁니다. 특히 신발 잃은 아이처럼 나 혼자 서성이네라고 하는 대목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세상을 떠도는 불쌍한 내 친구 상월의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발을 잃었다는 것, 그건 길을 잃었다는 의미죠. 어쩌면 자기 이름, 자기 인생, 자기 시간조차 잃고 김로사로 살아가야 되는 상월을 말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게 어디선가 본 것 같죠. 바로 미지나 미래, 호수가 겪어야 했던 아픔들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모두가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를 가진 채 자기 안에 갇혀서 정체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시 몇 군데를 좀 들여다보죠. 중요한 대목들을요. 불빛 토하던 여름의 폭죽, 어느새 모래 속에 식어버리고 합니다. 아마도 폭죽은 젊고 뜨거웠던 시절, 두 사람이 행복했던 시간, 그 순간의 찬란함을 말하겠죠. 하지만 그 불빛은 이제 모래 속에 꺼졌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약속, 우정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자각이겠죠. 폭죽이 사라진 바닷가, 사람들까지 사라진 모래사장은 이제 현상월에 고립된 현재가 돼버린 겁니다. 혼자 남았죠. 가장 소중했던 단 한 사람, 로사조차 세상을 떠난 지금, 그녀가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로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혼자서 아픔을 안고 살아가게 될 운명인 친구 상월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죠. 소라고둥 귀에 대면 아직도 귀에 선한 폭죽 소리합니다. 소라고둥은 바다의 기억을 갖고 있죠. 과거의 소리, 폭죽, 친구, 여름, 생기,
이제 현실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 울리고 있겠죠. 추억이죠. 그런데 점점 시가 소라고둥 안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로 옮겨집니다. 조금 더 들으려 소라고둥 속으로 어느새 동굴 속 갇힌 나라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아주 의미가 큽니다. 동굴에 갇힌다는 의미, 이건 이 드라마의 모든 인물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미지나 미래, 호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있던 상징들과 똑같습니다. 미지에게는 방이었고 미래에게는 나무였고 호수가 자기 자신이었다면 상월에게는 그게 동굴이었던 겁니다. 아직도 귀에 선한 그때 그리움에 자꾸 과거에 갇혀버린 상월입니다. 이전 영상에 다뤘던 이야기 나무 속의 아이와 똑같죠. 상월에게는 유일한 행복이고 그리움이었던 겁니다. 그 속에서 갇혀버린, 갇히게 돼버린 겁니다. 이건 아마도 단지 향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아마도 친구의 남편을 죽인 것으로 인해 생기게 된 로사 신변의 어떤 변화, 어쩌면 자기 때문에 불행해 보이고 죽어가게 되는 친구 로사에 대한 죄책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들도 없어졌으니까요. 아무튼 자신이 로사의 남편을 죽였고 그로 인해 어떤 심각한 변화가 친구에게 찾아온 거니까요. 후회이면서 또 그리움이고 더 나아가 정체성 붕괴로 인한 심리적인 고립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 속의 아이처럼 그 소라고둥 속에 웅크리고 갇혀버린 거죠. 스스로를 동굴 속에 가둬버린 겁니다. 과거의 시간에만 머물게 된 거죠. 미래가 나무 속의 아이처럼 미지가 3년 동안 방 안에 웅크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만 나와봐. 불꽃 진 자리에 별이 가득해 라고 시가 마무리합니다. 이 시 구절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답지 않나요? 이 드라마의 종결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김노사의 음성처럼 들리죠. 지금껏 시 전체가 상월의 절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런 상월을 알아준 로사의 시 구절이죠.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유일하게 밖에서 들려오는 말이죠. 이제 그만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죽은 친구 김노사의 목소리겠죠. 이제는 그 죄책감 속에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나와, 그 얘기입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살아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아마도 상월은 친구 로사가 남겨준 이 시 하나로 지금껏 버티고 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목은 단지 희망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용서이고 초월이고 치유거든요. 아마도 진짜 김노사는 상월이 죄의식에 짓눌려서 자신을 지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 살아가게 될 운명을 안타까워하면서 시로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동굴 속에 갇히지 말고 살아. 내 이름은 내 것이고 너는 나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상월은 스스로조차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친구 로사는 말하지 못한 그녀의 삶을 예견하듯이 시로 대신 써줬던 겁니다. 왜 상월은 시를 들을 때마다 울었을까요? 자기 인생이 누군가에게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건 단지 한 편의 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 못한 인생을 대신 증언해준 살아있는 존재로 알아준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이토록 소름 끼칠까요? 그게 바로 미래와 미지, 호수의 이야기였거든요. 이 시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살아왔던 미래는 그나마 아버지가 있어서 속마음을 얘기했었었죠. 하필 그게 빌런인 박상영이었고 상처는 배가 됐습니다. 누구도 미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누구도 믿어주지를 않았다고 했거든요.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미지와도 거리가 생겨버렸거든요. 엄마와도 아예 대화가 안 됐고요. 그건 미지도 마찬가지였죠. 미지나 미래는 서로를 몰랐고 오해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누구도 알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미지는 자신의 감옥에 3년이나 갇혀서 지냈잖아요. 그건 무서운 공황장애와 같아서 할머니까지 쓰러졌을 때 아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호수도 어떤가요? 나중에야 불완전한 돌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힘든 호수였습니다. 그나마 호수가 가장 힘든 고요한 시간에 불쑥불쑥 찾아왔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미지였습니다. 자신의 감옥을 이겨내기 위해 고3 때 산에 오를 때 그 산을 오르도록 곁에 있어줬던 것, 문을 열어줬던 것, 바로 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됐죠. 소라고둥 속, 그러니까 동굴에 갇혔던 상월입니다. 그렇다면 미지에게는 그 동굴이 방안이었고 미래에게는 나무 속의 아이였고 호수는 자기 안에 갇혀버린 아이였던 겁니다. 자, 상월의 이야기로 다시 가보면요. 누군가 자기 삶을 이해했기에 상월은 늘 그 시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죠.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죠. 누군가 자기 삶을 이해했기 때문에 상월은 늘 그 시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죠. 자기 방에 3년을 갇혀서 쓰레기라고 살아가던 미지를 꺼내준 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이제 나와도 된다고요. 그때 미지도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지와 미래가 박상영으로 인해 서로 울면서 통화를 했던 것도 비로소 서로에게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감겨주던 오키가 분홍의 아픔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고 분홍도 웁니다. 그건 역시 비로소 서로의 삶이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호수도 미지 할머니도 모두 마찬가지죠. 오해되는 것에 힘들어하고 누군가에게 비로소 이해가 됐을 때 치유가 됩니다. 눈물은 그 증표죠. 상월에게 시인 로사는 불꽃진 자리에 별이 가득해 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나오라고 하죠.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 떠오릅니다. 세진과 미래의 대화였죠. 세진은 미래에게 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어두울수록 별이 더 잘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미지의 할머니가 미지를 위로하던 느낌이랑 너무 비슷하죠. 미래도 결국 세진을 통해서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과도 비슷한 겁니다. 결국 작가는 시인의 시를 통해서 모든 인물들의 상처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니죠. 연분홍과 미지의 엄마,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나무 속 아이로 또 소라 고둥 속에 동굴 속에 숨어버린 채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이제 나오라고 김노사를 통해 시를 써준 겁니다. 토닥이는 거죠. 그래서 상월의 눈물이나 미지나 미래의 눈물, 오키나 연분홍의 눈물이 모두 같았던 겁니다. 모두가 하나로 모아지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그 시인의 시가 갖고 있던 숨겨진 서사들, 비밀들, 상월의 서사를 꽁꽁 숨겨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인물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려고요. 아마도 드라마 말미에 이 시를 로사가 들려주는 대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지만요. 시를 보는데 뭉클한 감동이 오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여러분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지의 서울 18.5도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고맙습니다.